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으슥한 강가.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미완성된 공사장의 철골 구조물을 스산하게 적시고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젊은 여군 장교 강소연 소위가 흙탕물 속에 처박혔다. 군복을 입은 5명의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짓눌렀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동철 대령은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물속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잔인한 조롱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이 어린 년아, 쓸데없는 호기심은 명을 재촉한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그녀의 입에서 물거품과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마동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대가, 이 차가운 강바닥에서 니년 비명을 들어줄 놈이 누가 있다고. 더 깊이 쳐박아. 그녀의 마지막 발버둥이 멈추고 수면 위로 마지막 공기방울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5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놈들은 차가운 강바닥 아래 진실을 완벽히 묻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놈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괴물의 분노가 이제 곧 놈들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몇 주 전,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오후였다. 육군 제7공병단의 공기는 무겁고 나른했다. 갓 제대한 예비역의 전투복처럼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피로감과 무기력이 배어 있었다. 연병장을 오가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절도 있기보다는 마지못해 움직이는 듯 했고 막사 건물들의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낡고 초라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 무기력한 풍경 속으로 이질적인 생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갓 임관하여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단 강소연이었다. 칼날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그녀의 전투복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이제 막 야전으로 나온 초임 장교 특유의 긴장감과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흐리멍덩한 부대의 공기와는 정반대로 총기와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총천연색의 배우처럼 혼자서만 다른 시간,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통과해 곧장 행정반으로 향했다. 낡은 목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류 뭉치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행정보급관인 원상사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강소연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신고합니다. 육군 공병학교를 수료하고 금일부로 제7공병단 제3대대에 전입을 명받은 소위 강소연입니다.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원상사는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숨겼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턱짓으로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그래. 신임 소대장인가? 저기 서류 두고 잠시 앉아 있어. 대대장님 지금 외부 회의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무성해했다. 강소연은 순간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행정반 구석의 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녀는 그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정반 내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벽에 붙은 낡은 게시물들,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비품들, 그리고 원상사의 책상 위에 놓인 부대 예산으로는 보이지 않는 고급 커피 메이커까지. 그녀의 눈에는 이 부대의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원상사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말했다. 대대장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일단은 박 병장 따라서 부대 시설이나 한번 둘러봐. 박 병장! 그의 부름에 행정반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 작업을 하던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말년 병장 특유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낡고 해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예, 행보관님. 이쪽은 새로운 강소양 소위님이다. 소위님 모시고 부대 안내 좀 해드려. 박 병장은 강소연을 향해 건성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초임 장교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귀찮은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는 짜증이 역력했다.
박 병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오시지 말입니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행정반을 나섰다. 박 병장은 정말로 딱 필요한 안내만 했다. 저곳은 식당, 저쪽은 병사 생활관, 저기는 연병장.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활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강소연은 그의 무기력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섣불리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이 부대 공사의 핵심은 자재 창고 앞에 멈췄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시멘트와 모래먼지가 뒤섞인 텁텁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시멘트 포대와 철근 그리고 각종 건축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강소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공병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자재들은 종류와 규격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분류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의 자재들은 마치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처럼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박 병장. 강소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재 관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 재고 파악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병장을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강소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저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파고들려는 듯한 집요함으로 빛나고 있음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여기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규정과 절차라는 게 있지 않나? 강소연이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의 고지식함이 묻어 있었다. 박 병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역시 처음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거대한 벽 앞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남은 것은 깊은 무력감과 냉소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갓 부임한 초임 장교에게 괜한 말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 순수한 열정이 자신처럼 꺾여버리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소위님.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무겁고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여기서는 군법보다 더 무서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만의 규칙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제가 곧 전역할 몸이라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 병장은 강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체념한 듯한 눈빛 깊은 곳에서 미처 다 떠지지 않은 양심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도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강소연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렸다. 군인으로서 부조리를 보고 바로잡으려는 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박 병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제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그게 여기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말을 마친 박 병장은 마치 금기된 이야기를 꺼낸 사람처럼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내는 이걸로 마쳤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돌아가 버렸다.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홀로 남은 강소연은 자재창고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박 병장의 의미심장한 경고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대에는 그녀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자재 더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건축 자재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부패와 비리의 빙산, 그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일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대신 뜨거운 사명감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외면하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이런 불의와 싸우기 위해 군복을 입은 것이다. 박 병장이 말한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그 뿌리까지 파헤쳐내겠다고 다짐했다. 그 결심이 그녀를 깊고 차가운 강바닥으로 이끌게 될 운명의 실작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박 병장의 의미심장한 경고가 강소연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채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초임 소대장으로서의 업무를 익히는 데 몰두하면서도 부대 내에 흐르는 기묘한 위화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위화감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병사들의 식당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지자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지친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내부는 낡고 조명이 어둡침침했으며 소독약 냄새와 정체 모를 시큼한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공기를 자아냈다. 강소연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간에 찌푸렸다. 이곳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즐거운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의무를 때우는 고역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배식대 앞에 줄을 섰다. 길게 늘어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기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식판을 내밀었다. 취사병이 커다란 국자로 국을 퍼주었다. 멀건 된장국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된장을 푼 물에 가까웠다. 두부나 고기 같은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래된 기름이 노랗게 떠 있었다. 다음 반찬은 시들고 검게 변색된 배추김치와 정체 모를 나물 무침 몇 가닥이 전부였다. 밥조차도 갓 지은 윤기 나는 쌀밥이 아니라 지은 지 오래된 듯 딱딱하게 굳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강소연은 자신의 식판을 내려다보며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젊은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란 말인가?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사료에 가까웠다. 공병학교에서 배웠던 급양 규정과 영양 규준표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인당 배정되는 국방 예산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식단이었다. 그녀는 빈자리를 찾아 앉혔다. 주변을 둘러보자 모든 병사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입안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맛을 음미하는 즐거움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섭취하는 듯한 고통과 체념만이 읽혔다. 몇몇 이등병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지 밥을 반 이상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강소연은 딱딱한 밥을 한 숟갈 넣어서 입에 넣었다. 밥알은 푸석거렸고 묵은 내가 났다. 국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밍밍한 소금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도저히 이 음식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났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급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병사들의 사귀와 건강, 그리고 나아가 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식당 한쪽 구석, 일반 병사들의 식사 공간과는 칸막이로 분리된 작은 별실이 있었다. 그곳은 원래 간부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대부분의 초급 간부들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 별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새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코를 자극한 것은 바깥의 역겨운 음식물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였다.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 신선한 채소 냄새, 그리고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그 냄새는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이 비참한 식당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강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별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문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졌다. 이야, 이 중령님, 오늘 삼겹살은 정말 최상급인데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습니까? 하하, 자네는 아직 모르는군. 우리 부대에는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나 땅에서 돈이 솟아나나 다 방법이 있는 거지.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 부대의 군수와 보급을 총괄하는 황소령이었다. 그는 마동철 대령의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이자 부패의 핵심 고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와 함께 다른 핵심 참모 몇 명이 어울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소연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병사들은 썩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밥을 먹으며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을 책임져야 할 간부들은 바로 옆방에서 최고급 삼겹살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박 병장이 말했던 보지 말아야 할 것, 그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별실의 문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열어젖혔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웃고 떠들던 장교들이 모두 깜짝 놀라 입구를 쳐다보았다. 방 안은 자욱한 고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바깥의 병사 식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 신선한 쌈채소, 각종 고급 반찬, 그리고 심지어 군부대 내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고급 양주병까지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강소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파티를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불쾌감과 초임 소위 따위가 감히 이곳에 들어왔다는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황소령이었다. 그는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누구야? 강소희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이지? 여긴 자네 같은 초짜가 들어올 곳이 아닌데.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소연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음식들과 자신의 식판에 담긴 초라한 음식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황소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황소령님께 질문 있습니다. 질문? 무슨 질문? 오늘 병사들에게 배식된 저녁 식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 배식된 음식은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질이 낮고 양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당돌하고 직설적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다른 장교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황소령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취했다. 아, 그 문제였나. 강소희,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대 사정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양주잔을 빙빙 돌리며 말을 이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예산이. 알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국방 예산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려니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사정을 좀 이해해야지, 소위. 현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부족한 예산 탓으로 돌리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소연은 그의 거짓말에 넘어갈 만큼 어수룩하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령님. 제가 알기로 국방급식 예산은 병사 1인당으로 정확히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그 예산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부실급식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지금 소령님과 다른 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화려한 식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음식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기라도 합니까? 그녀의 반박은 손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정확히 문제의 핵심, 예산 횡령이라는 금기된 단어의 바로 앞까지 파고들었다. 황소령의 얼굴에서 능글맞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불쾌한 기색이 어렸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공격당하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봐, 강소희,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상급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는 거야. 우리가 고된 업무 끝에 사비를 털어서 따로 식사를 좀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 사비라는 말에 강소연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저 모든 것을 사비로 충당했다는 그의 변명은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었다. 그렇다면 병사들의 식사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자재 검수 절차는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강소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집요한 추궁에 황소영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건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들고 있던 양주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연 소위,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지.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 너무 정의로운 척하지도 말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그러다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 알아들었나?
그것은 충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한 번만 더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강소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소영과 그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다른 장교들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 지옥 같은 별실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식당을 걸어 나올 때 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존경과 기대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문제에 갓 부임한 젊은 여군 장교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그들은 모두 지켜보았던 것이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강소연은 아까 배식받았던 식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썩은 음식물 덩어리는 더 이상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상징이자 억압받는 병사들의 고통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수첩에 첫 번째 단어를 적었다. 급양 비리, 증거 수집 개시. 그녀의 조용하지만 집요한 전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전쟁의 끝이 그녀를 얼마나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지를. 식당에서의 정면 충돌 이후 강소연은 부대 내에서 완벽한 투명인간이 되었다. 황소영을 비롯한 부패의 핵심 인물들은 그녀를 모굴적으로 무시했고 다른 간부들 역시 그녀와 엮여 좋을 것이 없다는 듯 슬금슬금 피했다. 그들은 그녀의 당돌한 용기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곧 좌절되고 사그라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강소연이라는 인간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겉으로 터뜨리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고 그것을 더욱 집요한 진실 추적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부대 외곽의 신축 중인 병사생활관 공사 현장이었다. 공병장교로서 그녀는 부실급식 문제의 뿌리가 결국 부실한 자재관리와 예산 횡령이라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병사들의 입으로 들어갈 쌀을 훔치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을 지붕을 만드는 시멘트와 철근을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을 것이다. 며칠 뒤 강소연은 공식적인 현장 점검을 명분으로 신축 생활관을 찾았다. 이제 막 골조 공사가 끝나고 외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마무리된 삭막하고 거친 현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시멘트의 축축한 냄새와 날카로운 철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하자 공사 현장 소장인 이 대위가 마지못해 그녀를 맞았다. 이 대위 역시 마동철 대령의 충실한 수족 중 한 명으로 그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는 황소영과 판박기로 닮아 있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강소위? 이런 험한 곳은 소위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안전모라도 제대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여군 장교에 대한 저열한 편견과 자신의 구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강소연은 그의 비아냥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현장 소장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검이라 좋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우리 병사들이 지내게 될 아주 튼튼하고 안락한 새 보금자리입니다. 이 대위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태도로 앞장섰다. 그는 강소연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책상 물림 초임 장교가 복잡한 건축 현장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소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막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 외벽의 표면이었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여기저기 작은 구멍과 균열이 보였다. 이것은 레미콘 배합이 잘못되었거나 타설 후 양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찐 손으로 벽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손끝에서 거칠고 푸석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벽의 한 부분을 손가락 관절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보았다. 통, 통.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속이 꽉 찬 콘크리트라면 탁, 탁 하는 단단하고 묵직한 소리가 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려온 것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듯한 가볍고 공허한 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시공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었다. 이 대위님. 그녀가 이 대위를 불러세웠다. 벽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나 사용된 시멘트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 대위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포커페이스를 되찾고 과장된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하, 강소위, 농담도 잘하십니다. 아직 양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탱크가 와서 들이받아도 끄떡 없을 정도로 단단해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철근 백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설계 도면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강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집요함에 이 대위의 표정이 노골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현장 사무실에서 구겨진 설계 도면 한 장을 가져왔다. 강소연은 도면을 받아들고 한쪽 벽면 앞에 섰다. 그녀는 줄자를 꺼내 벽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철근 백은 간격 표시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도면에는 분명 주 철근의 간격이 15cm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측정한 간격은 20cm가 훌쩍 넘었다. 어떤 곳은 25cm에 달하기도 했다. 이것은 명백한 설계 위반이자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였다. 철근을 빼돌린 만큼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다. 이 대위님, 도면과 시공 상태가 다릅니다. 철근 간격이 설계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소연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이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건 현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오차입니다. 자재 수급 문제도 있었고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소희님께서는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만 얽매이시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약 전시 상황에서 폭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건물은 병사들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을 덮치는 무덤이 될 겁니다. 그녀의 일갈에 이 대위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네가 뭘 안다고 라며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강소연은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 대위의 감시를 따돌리고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위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죠. 그녀는 일부러 한 발 물러서는 척했다. 그리고는 다른 곳을 둘러보는 척하며 현장의 가장 구석진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대위는 그녀가 마침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경계를 풀고 다른 인부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소연은 바로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다용도 멀티툴에서 가장 단단한 강철 플라이어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외벽의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부분에 플라이어의 뾰족한 끝을 가져다 댔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콘크리트의 한 부분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파각, 파각.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그녀의 손바닥만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콘크리트 조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푸석거렸다. 정상적인 강도의 콘크리트라면 이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부서질 리가 없었다. 그녀는 조각을 전투복의 깊은 주머니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가 막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어떤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렸지만 현장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부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다. 그녀가 보지 못한 곳,
공사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낡은 감시초소의 2층 창가에서 한 남자가 고성능 쌍안경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 대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정보참모 김소령이었다. 그는 강소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비밀 지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소령은 쌍안경 렌즈 너머로 강소연이 건물 뒤편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가 벽에서 무언가를 떼어내어 주머니에 숨기는 장면까지도. 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저 어린 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김소령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군용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짧고 긴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령님, 정보참모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지? 방금 신임 소위가 신축 공사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현장 소장의 눈을 피해 건물 뒤편에서 무언가를 떼어내어 주머니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뱀처럼 차갑고 사악한 마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계속 주시해. 그년이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단 절대 들키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김소령은 무전기를 내리고 다시 쌍안경을 들어 멀어져가는 강소연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감시를 넘어선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강소연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차가운 콘크리트 조각의 무게를 느끼며 굳은 결심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증거가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악마들의 칼날을 깨우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밀어넣을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이다. 거대한 덫이 소리 없이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콘크리트 조각을 손에 넣은 다음 날, 강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대원들의 아침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단단한 손수건에 여러 겹 쌓인 콘크리트 조각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차갑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폭탄의 안전핀을 언제 어떻게 뽑아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행정반의 원상사가 헐레벌떡 연병장을 가로질러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나태함 대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소희, 지금 당장 대대장님, 아니 대령님께서 찾으셔. 마동철 대령님 말이야. 그는 대대장이 아닌 대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마치 그 이름 자체에 복종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부대 내에서 마동철 대령의 호출은 곧 왕의 부름이나 마찬가지였다. 강소연은 올 것이 왔다고 직감했다. 어제 공사 현장에서의 그녀의 행동이 벌써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면담이 아니었다. 적진의 심장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동철 대령의 집무실은 부대 본부 건물 가장 위층,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양옆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초상화는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곧 시작될 치열한 심리전에서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한 전사로서의 준비 과정이었다. 똑똑 들어와. 문 안에서 기름기가 흐르면서도 위압적인 마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소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대령의 집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호화로웠다. 군 부대의 사무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닥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주인의 취향을 과시하는 듯한 고급 양주와 씨가젤이 진열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시가 향과 가죽 냄새가 뒤섞여 권력과 부패의 향기를 동시에 풍기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커다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굽어보는 군주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강소연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자신이 이 공간을 지배자임을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소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문 앞에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마동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짜증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강소연 소희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친절했다. 그래, 이리 와서 앉게. 너무 딱딱하게 굴 것 없어. 그냥 편한 선배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게. 그는 집무실 중앙에 놓인 고급 가죽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강소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대령님. 서 있겠습니다. 하하, 아직도 군기가 바짝 들어있구만. 좋아, 좋아. 초임 장교는 그래야지. 마동철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맡은 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 상자를 열어 가장 두꺼운 시가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는 불을 붙이지는 않고 그저 시가를 손가락 사이에서 빙빙 돌리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는 듯 집요하고 끈적거렸다. 강소희, 내가 자네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았어. 그가 마침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아주 열정이 넘치는 장교라고 하더군. 부임 첫날부터 부대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병사들 식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어제처럼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고 말이야.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한 자세야.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음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자신의 감시망 안에 있음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었다. 강소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임무라, 그래, 임무 좋지. 마동철은 잠시 시가 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위장이 벗겨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소희. 이 군대라는 조직은 말이지 너무 열정만 넘쳐서도 곤란해. 거대한 기계와도 같아서 모든 톱니바퀴가 자기 자리에서 정해진 속도대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거든. 만약 톱니바퀴 하나가 너무 빨리 돌려고 하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을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겨내 있었다. 기계 전체가 망가지는 거야. 아주 박살이 나버리지. 자네 같은 똑똑한 생도가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것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너무 튀지 마라. 그러다 너와 조직 모두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살기어린 경고였다. 강소연은 그의 위협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대령님, 저는 단지 제게 주어진 임무, 즉 공사의 품질과 병사들의 복지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계에 녹슨 톱니바퀴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기름칠하고 수리하는 것 또한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반격에 마동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교묘한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그녀의 배짱이 놀랍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듯 바라보더니 화제를 바꾸었다. 공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들었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졌겠지. 책에 있는 모든 이론과 규정들을 줄줄 외우고 있을 테고. 하지만 소위 현실은 책과는 달라. 이 바닥은 머리로만 일하는 곳이 아니야.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포식자처럼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건장한 그의 체격은 그녀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다.
이 부대는 내가 1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일궈온 곳이야. 이곳의 생리, 이곳의 흐름, 이곳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자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어떤 이론보다도 더 중요하고 강력해. 그걸 무시하고 자네만의 정의감으로 날뛰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시가 향과 위스키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부러지는 거야. 아주 쉽게 소리 소문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했다. 강소연은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살기 어린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을 본 마동철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 어린 암사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루기 힘든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심리적인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면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어 다시 인자한 선배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치 격려라도 하듯 그녀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너무 긴장하지 말게, 강소희. 나는 그저 자네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실수라도 할까봐 선배로서 걱정돼서 해주는 조언일 뿐이야.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거든. 그의 손이 그녀의 오른쪽 어깨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으득! 격려하듯 가볍게 올려져 있던 그의 소나기에 갑자기 강철 같은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5손가락이 마치 거대한 펜치처럼 그녀의 어깨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뼈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의 어깨를 관통하여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옥 같은 통증을 이빨을 악물고 견뎌냈다. 그녀는 눈앞의 악마에게 조금의 약점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던 마동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경이로운 인내심에 놀라면서도 더욱더 잔인한 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뱀이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여기는 내가 책임지는 곳이야. 공사의 품질이든 병사들의 복지든 그 모든 것은 나의 일이지 자네 일이 아니야. 그의 소나귀에 힘이 더 들어갔다. 자네는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푸릇푸릇해. 알아들었나, 소위?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한 번 더 움켜쥐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을 뗐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해고 통보와도 같은 무언의 퇴장 명령이었다. 강소연은 부서질 듯한 어깨의 통증을 애써 감춘 채 그에게 마지막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복도벽에 기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보았다. 전투복 위로도 그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붉은 멍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동철이 그녀에게 보낸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한 번만 더 내 영역을 침범하면 다음에는 어깨가 아니라 내 목을 부러뜨리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뜨거운 분노와 오기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꺼지지 않을 불을 지른 것이다. 강소연은 다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콘크리트 조각을 고쳐쥐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을 건 싸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장이라도 이 증거를 가지고 상급부대 감찰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마동철의 던 역시 그녀의 목을 향해 한 뼘 더 가까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그 결심이 그녀 스스로 죽음의 강가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마지막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동철의 집무실에서 나온 강소연의 발버둥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오른쪽 어깨는 마치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뿜어내고 있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그 안에 담긴 노골적인 살해였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짐승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의 목덜미를 물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와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꺾으려 듣고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잔인한 폭력은 역으로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주 작은 망설임마저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전투복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서자 어깨에 선명하게 남은 5개의 손가락 자국이 짙은 보라색 멍으로 변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치욕의 낙인이자 동시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의 증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마동철이 다음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콘크리트 조각을 꺼냈다. 이제 이 작은 돌멩이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것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가 아닌 마동철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병학교 시절 그녀를 유난히 아꼈고 지금은 민간건설기술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 선배였다. 그녀는 보안에 신경 쓰며 개인 스마트폰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이냐? 이게 얼마만이야? 야전 생활은 할만하고?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소연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군사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긴급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콘크리트 시료의 성분 및 강도 분석을 최대한 빨리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비장함을 느낀 선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보안을 위해 자신의 개인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시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날 밤 강소연은 야간 외출 허가를 받아 부대 밖 우체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콘크리트 조각을 여러 겹의 완충제로 감싸 작은 상자에 넣고 마치 자신의 목숨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포장했다. 등기 우편을 붙이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틀 뒤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선배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막사 뒤편의 외진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저 강소연입니다. 소연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평소의 유쾌함은 온데간데 없이 무겁고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경악이 서려 있었다. 부대에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이걸 결과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아, 너 솔직하게 말해. 네가 보낸 그거 정말로 건물 벽에서 떼어낸 거 맞아? 어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보도블록 조각 같은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정밀한 장비로 3번이나 반복해서 분석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 선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네가 보낸 시료의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야. 이건 콘크리트가 아니야. 그냥 모래랑 자갈을 시멘트 풀로 겨우 뭉쳐놓은 수준이라고. 철근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자체 무게만으로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잡는 흉기야. 선배의 격앙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예상은 했지만 진실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정말로 그 정도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보고서에 차마 살인적인 폐기물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최대한 전문 용어로 순화해서 작성하느라 애를 먹었다. 소연아, 도대체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건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야.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당장 그 공사 중지시키고 관련자들 전부. 선배님, 강소연이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결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보안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의 통화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선배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선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문제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알았다. 몸 조심해라, 소연아.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 전화를 끄는 강소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마동철과 그의 무리들을 단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쥐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시공상의 작은 실수였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이고 현장 소장인 이 대위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심장, 마동철 대령의 목에 직접 칼을 꼽기 위해서는 이 부실 공사가 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을 때였다. 소희님. 뒤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화들짝 놀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라고 경고했던 저녁을 코앞에 둔 박 병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자신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박 병장?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긴 보는 눈이 많으니 저쪽 정비구 뒤편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에 강소연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정비고 뒤편, 낡은 군용 트럭들이 방치된 구석진 곳에 다다르자 박 병장이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며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괜찮으니 말해보게. 강소연이 그를 재촉했다. 박 병장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희님께서 지난번 식당에서 황소령님께 맞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사 현장에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소희님, 혹시 저 괴물 같은 놈들을 전부 끈짝내실 생각이십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소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 병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아주 낡고 평범한 수첩이었다. 이게 무엇인가? 박 병장은 수첩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행정반에서 근무하며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짓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소희님처럼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동기를 억울하게 폭행죄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저를 최전방 GOP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무사왔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는 감소연의 손에 수첩을 쥐어주었다. 수첩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담겨 있어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2년간 몰래 기록해온 마동철 대령과 그놈들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공사에서 얼마만큼의 자재를 빼돌렸는지, 어떤 유령 업체를 내세워 공사비를 부풀렸는지, 병사들의 식비에서 얼마를 횡령하여 자기들의 회식비로 썼는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 장소, 금액,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지탱해온 모든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완벽한 비밀 장부였다. 박 병장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내던진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이제 곧 떠날 몸이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이걸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전부 끝장내 주십시오. 저처럼 억울하게 당했던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이다. 강소연은 홀로 남아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주머니 속에 차가운 콘크리트 조각을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부실 공사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와 그 배후에 마동철이 있음을 증명할 내부 고발자의 장부. 그녀는 이제 이길 수 있는 모든 패를 손에 쥔 것이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밤늦도록 보고서를 작성했다. 콘크리트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밀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이 아닌 육군본부 감찰실로 직접 향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보고서를 모두 정리하고 난 새벽녘 그녀는 창밭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곧 동이 트고 길고 길었던 이 싸움도 끝이 날 터였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진실의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한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 역시 그녀의 등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승리를 예감하던 그 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악마의 덫은 이미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입을 벌이고 있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막사의 창문을 넘어 스며들 때 강소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지난 몇 주간의 사투가 담긴 모든 것이 놓여 있었다. 국가수 보고서보다 더 정밀한 민간 연구소의 콘크리트 분석 보고서, 그리고 박 병장이 목숨을 걸고 넘겨준 비밀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한 사진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그녀의 군용 노트북과 외장 하드 그리고 암호화된 USB 안에 3중으로 백업되어 있었다. 동이 트는 대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지옥 같은 이곳을 빠져나가 육군 본부로 향할 계획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눈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같은 시각 마동철 대령의 집무실은 짙은 시가 연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충실한 눈과 귀인 정보참모 김소령은 박 병장이 정비고 뒤편에서 강소연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보고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비밀스러운 만남 이후 강소연이 밤늦도록 숙소에 불을 끄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동철은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기에 충분했다. 그 어린 년이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군. 마동철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황소령, 이 대위를 포함한 그의 핵심 신복 4명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대령님, 이제 어떡합니까? 전현이 내일 아침 당장 본부로 달려가기라도 하면 우린 전부 끝장입니다. 황소령이 불안에 떨며 말했다. 마동철은 말없이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붉은 시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잔인한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사라졌다.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위기는 그를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만들 뿐이었다. 끝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입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뱀처럼 사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가진 자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그의 말에 신복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그들은 마동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갔고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곧 공멸을 의미했다. 계획은 간단하다. 마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부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을 가리켰다.
부대 외곽, 인적이 끊긴 강가에 위치한 폐자재 처리장이었다. 내가 지금 당장 전현에게 전화를 건다. 강가 공사 현장에서 긴급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고 당장 현장으로 달려오라고 할 거다. 공병 장교로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그는 강소연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역으로 이용해 그녀를 죽음의 덫으로 유인할 작정이었다. 나머지 놈들은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서 매복해. 그년이 도착하는 순간 저항할 틈도 주지 말고 덮쳐. 그리고 박 병장이 넘겨준 그 수첩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입을 열면 증거물을 회수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입을 열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흔적은 남기지 마. 강물은 모든 걸 삼켜줄 테니까. 그의 잔혹한 명령에 신복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아기는 그렇게 한 통의 전화로 구체적인 살인의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소연의 숙소에 있던 군용 전화기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정적을 깼다. 발신자는 대령 집무실이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충성, 강소연 소위입니다. 나다, 강소희. 지금 당장 강가 폐자재 처리장으로 튀어와. 수압기 너머로 마동철의 다급하고 경황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할 시간 없어. 야간에 내린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방금 쌓아둔 철골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2차 붕괴 위험이 있으니 네가 직접 가서 현장 통제하고 상황 파악해서 즉시 보고해. 10분 내로 도착해. 이건 명령이다. 쾅!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소연은 잠시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긴급 상황, 공사 현장, 마동철의 직접적인 명령,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초임 장교로서 그녀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고 공병 장교로서 현장의 안전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가야 한다.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용 노트북과 증거물이 담긴 저장 장치들을 전투 배낭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유일한 이름 삼촌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 GPS를 전송했다. 그리고 이어서 짧은 암호 메시지를 입력했다. 플랜 B. 플랜 B. 그것은 그녀가 임관하기 전 특전사 사령관인 삼촌 강민혁 소장과 미리 약속해둔 비상신호였다. 그것은 나에게 통제 불가능한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음,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삼촌은 그녀에게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용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강소연은 메시지를 보낸 뒤 스마트폰에 전원을 껐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보험을 들어두었다. 그녀는 전투 배낭을 둘러매고 어둠 속을 뚫고 지옥의 입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강가 공사 현장은 음산한 침묵에 담겨 있었다. 마동철이 말했던 붕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둠과 짙은 강안개 속에서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기괴한 괴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강소연은 지프차에서 내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현장 중앙에 다다랐을 때였다. 쓱!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뒤와 양옆을 막아섰다. 황소령, 이대위, 마동철의 신복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역시 함정이었군. 강소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배낭을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보았다. 수첩은 어디 있나, 이 어린 년아.
황소령이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얌전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강소연은 대답 대신 공병학교에서 배운 호신술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싸워야만 했다. 멍청한 년. 황소령의 신호와 함께 4명의 남자가 동시에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강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첫 번째로 달려든 남자의 팔을 꺾어 던지고 두 번째 남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을 체격이 작은 여군 장교 훈제선은 당해낼 수는 없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가 그녀의 등을 강타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들은 쓰러진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수십 번의 발길질과 몽둥이질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의 온몸에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의 입에서 피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그들은 그녀의 전투배낭을 패하사 그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노트북, 외장하드, USB.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담긴 증거물들을 찾아내고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이 찾던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첩은 어디 있어? 말해. 황소령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강소연은 부서진 입술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그녀는 수첩의 원본을 박병장이 부대를 떠나던 날 그의 군복주머니에 몰래 다시 넣어주었다. 지금쯤 그는 사회의 안전한 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대답에 분노가 폭발한 황소령은 그녀를 다시 바닥에 내덩댕이 쳤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마지막 인물 마동철 대령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이 저지른 잔인한 폭행의 결과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그렇다면 니년의 그 잘난 정의감이 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지. 그의 명령에 2명의 남자가 피투성이 된 강소연을 가축처럼 질질 끌고 강가로 향했다. 그녀는 저항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차갑고 더러운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마지막 기회다. 수첩의 행방을 말해. 마동철의 목소리가 마지막 경고처럼 울렸다. 강소연은 대답 대신 그를 향해 피 섞인 침을 뱉었다. 지옥에나 가라! 좋아, 소원대로 해주지. 쳐박아! 그녀의 머리가 강물 속으로 처박혔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끔찍한 이명이 울렸다. 물속에서 그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쓸데없는 호기심은 명을 재촉한다고. 대가 이 차가운 강바닥에서 니년 비명을 들어줄 놈이 누가 있다고. 죽음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 그녀의 머릿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생존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공병학교 수중 생존 훈련에서 배웠던 마지막 기술을 떠올렸다. 폐 속의 마지막 공기를 조금씩 내뱉으며 최대한 오래 버티는 기술. 그리고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붙잡고 발버둥을 멈췄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자 놈들은 그녀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다. 끝났군. 시체는 알아서 떠내려갈 거다. 증거물은 전부 소각해. 우리는 오늘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마동철의 마지막 목소리를 끝으로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던 힘이 사라졌다. 그녀의 몸은 강물의 흐름을 따라 어둡고 차가운 시면 속으로 천천히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그녀의 마지막 숨이 공기방울이 되어 떠올랐다 사라졌다. 놈들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범죄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것을 끝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강물 속에 던져버린 것은 단순한 한 여군 장교의 시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사령관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누르던 비상 신호 버튼이 이미 눌려졌다는 사실을, 이제 곧 지옥의 문이 열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죽음은 차갑고 고요했다. 강소연의 몸이 강물의 흐름에 맡겨진 채 어두운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을 때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폐가 터질 듯한 압박감도, 뼈가 으스러지던 통증도, 살을 애는 듯한 강물의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느리고 희미하게 과거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거칠고 투박한 군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다. 삼촌은 그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스승이 되어주었으며 삶의 유일한 등대가 되어주었다. 소연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 강함은 남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란다. 삼촌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이대로 죽으면 삼촌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돼.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에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일 수는 없어. 그녀의 꺼져가던 의식의 불씨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을 쥐어 짜내듯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했다. 그녀는 수중 생존 훈련에서 배웠던 대로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죽은 듯이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몸은 나뭇잎처럼 혹은 쓰레기처럼 어두운 강물을 따라 천천히 하류로 떠내려갔다. 놈들의 시야에서 그리고 범죄 현장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분, 아니 어쩌면 몇십 분. 차가운 물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의미했다.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가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끔찍한 질식의 고통이 그녀를 덮쳐왔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살을 거슬러 수면을 향해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멀리서 보면 그저 물결의 작은 일렁임처럼 보일 뿐이었다. 푸하. 마침내 그녀의 머리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그녀의 폐 속으로 허겁지겁 밀려들어왔다. 살아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생존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온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쇠파이프에 맞은 등은 부러진 듯했고 걷어차인 복부에서는 내장이 뒤풀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차가운 강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범죄가 벌어졌던 공사 현장은 이미 시야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가 떠내려온 곳은 수풀이 우거진 인적이 전혀 없는 강둑이었다. 여기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면 그녀는 놈들의 손이 아닌 이 차가운 강물과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부러진 팔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이빨을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물에 젖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무틀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헤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몸부림에 가까웠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축축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상이 풀린 그녀의 몸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진흙투성이 강둑 위로 반쯤 기어나오다시피 한 채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젖은 전투복은 사슬처럼 그녀의 몸을 옥죄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그녀는 필사적으로 의식의 끈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희망 하나가 떠올랐다. 삼촌이 그녀의 임관 선물로 주었던 아주 작은 목걸이. 평범한 군번줄처럼 보였지만 그 인식표 뒷면에는 아주 작은 비상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반경 5m 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10초 간격으로 삼촌의 개인 단말기로 직접 전송하는 군용 특수 조난 신호기였다. 이건 절대 잃어버려서도 아무 때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이것이 너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 될 거다. 삼촌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얼어서 거의 감각이 없는 손가락을 더듬거리며 자신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찾기 시작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인식표 뒷면의 작고 오목한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다. 딸깍.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와 함께 인식표의 한쪽 구석에서 바늘구멍만한 붉은색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신호가 전송되고 있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의 의식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빗소리와 강물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차가운 강독 위에 미동도 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가슴팍에서 작은 붉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처럼 필사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 그녀는 아주 멀리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천둥 소리와도 같았고 분노한 신의 심장 소리와도 같았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프로펠러의 괴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데리러 온 삼촌의 분노가 도착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와 함께 마침내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한 사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녀를 위한 피해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처럼 이곳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의 심장이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위성사진과 각종 군사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작전 장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모든 긴장감의 정점에는 사령관 강민혁 소장이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의 이름 석자는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이자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아 번뜩였다. 그날 밤 그는 핵심 참모들과 함께 비공개 야간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안은 가상의 적기지를 폭파하기 위한 복잡한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이 펼쳐져 있었다. 작전 참모가 브리핑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삐, 삐. 고유한 지휘통제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고 다급한 비상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보음이 아니었다. 강민혁 사령관의 개인 전술 단말기에서만 울리는 최고 등급의 비상호출 신호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장교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저 신호음이 울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목에 찬 단말기의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철 같았던 그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보였다. 첫 번째는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플랜 B.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발신된 위치를 나타내는 GPS 좌표였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방의 한 육군 공병부대 인근의 외딴 강가였다. 플랜 B.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와 그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 조카 강소연. 그것은 단순한 비상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삼촌, 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이자 유언이었다. 강민혁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지휘 통제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주변의 참모들은 영문도 모르는 사령관의 모습에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그의 단말기가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다. 이번에 수신된 것은 플랜 B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조카에게 선물했던 마지막 보루였던 특수 조난 신호기에서 발신되는 위치정과 신호였다. 플랜 B 신호가 발신된 좌표와는 수백 미터 떨어진 강둑의 한 지점이 붉은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조카는 최초의 위험 상황에서 플랜 B 신호를 보냈고 그 이후 놈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지금 수신되는 조난 신호는 조카가 놈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보내는 진짜 생존 신호라는 것을. 그의 조카는 지금 그 차가운 강가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의 목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육중한 회의 테이블이 그의 무릎에 부딪혀 쿵 하는 괴물을 내며 밀려나갔다. 회의 자료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작전 참모의 멱살을 잡을 듯이 거칠게 붙잡았다. 당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고통으로 찢어진 야수의 포효였다. 전 부대 최고 비상 경계태세 발령해 코드 레드다. 코드 레드. 그것은 전시 상황이나 국가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있을 때에만 발령되는 특수전 사령부의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 경계령이었다. 작전 참모는 사색이 되어 되물었다. 사령관님, 갑자기 코드 레드는 무슨 일이십니까? 적의 침투라도. 닥쳐! 강민혁은 작전 참모를 뿌리치고 지휘통제실 중앙에 있는 지휘관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한 분노와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의무 항공대, 응급처치 장비를 완비한 최정예 의무팀을 태운 블랙호크 3분 내로 이륙 준비시켜. 목적지는 내가 전송하는 좌표다. 1분 1초가 위급하다. 당장 움직여. 그는 즉시 강소연의 조난 신호기 좌표를 의무 항공대로 전송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명령은 지휘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대테러 1팀 전원 완전 무장 상태로 5분 내 수송 헬기에 탑승하라. 모든 실탄 사용을 허가한다. 반복한다. 교전 규칙 알파. 저항하는 모든 자는 현장에서 즉결 처분해도 좋다. 백호부대는 707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으로 유명한 대테러 작전의 스페셜리스트들이었다. 그리고 교전규칙 알파는 항복 권고 절차 없이 즉각 사살이 가능한 사실상의 암살 허가 명령이었다. 평시 그것도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사령관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를 상대하는 작전인지도 모르고 부대를 출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소의 냉철한 지휘관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마리의 성난 늑대처럼 핏발이 선 광기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무서운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작전 참모의 어깨를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빨 사이로 내뱉듯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지휘통제실 전체를 짓누르고도 남았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렸어. 그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렸다. 작전 참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사령관에게 있어 강소연 소위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사고로 형과 형수를 잃은 뒤 그가 평생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키워온 유일한 핏줄. 그의 모든 것이자 그의 유일한 약점. 누군가 감히 대한민국 최강의 괴물을 잠에서 깨운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터였다. 그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분 만에 특수전 사령부에 거대한 경락고문이 열리고 검은색으로 도장된 무장 헬리콥터들이 차례대로 괴성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하늘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예고하는 강철의 새들이 날아올랐고 땅에서는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최정의 전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직접 선두에 선 지휘 헬기에 올라탔다. 그는 조종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최고 속력으로 날아. 엔진이 터져도 상관없어. 1초라도 늦으면 니놈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 헬리콥터가 미친 듯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단말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 그것은 그의 조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희망의 신호였다. 소연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삼촌이 간다. 이 삼촌이 너를 아프게 한 그놈들 전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옥에 쳐넣어 줄 테니 제발 눈만 감지 말고 버텨다오. 그의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활화산처럼 뜨거운 분노의 용암이었다. 그 시간 아무것도 모르는 마동철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훔친 증거물들을 불태우며 완벽한 범저를 자축하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하늘에서부터 자신들을 향해 미친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강소연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진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마동철 대령의 호화로운 집무실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들만의 연회장으로 변해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형광등이 아닌 값비싼 크리스탈 조명이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시가 연기와 고급 양주 냄새, 그리고 추악한 식리감에 취한 자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집무실 중앙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강소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불에 그을리고 일부러 망가뜨린 노트북과 외장 하드, 그리고 산산조각난 USB 조각들. 그것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던 유일한 증거물이자 이제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되어 있었다. 마동철은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양주잔을 들어올렸다. 그의 앞에는 황소령, 이 대위를 포함한 4명의 신복들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잔을 마주들었다. 자, 축배를 들자고. 마동철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한껏 들떠 있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던 아주 귀찮고 성가신 골칫거리를 오늘 밤 완벽하게 처리한 것을 기념하여 대령님께 충성! 황소영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외치자 나머지들도 일제히 잔을 부딪혔다. 쨍! 맑은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독한 양주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했다. 역시 대령님의 결단력은 최고이십니다. 그 어린 년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보참모 김소령 역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네는 오늘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단 탈령으로 처리될 겁니다. 며칠 뒤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해도 그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나약한 여군 장교의 비극적인 자살로 종결되겠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한 인간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강소연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방해하는 제거해야 할 해충에 불과했다. 마동철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이며 하얀 연기를 허공에 뿜어냈다. 그는 연기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부대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곳은 그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제거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앞으로 영원히 이곳의 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바로 그의 오만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주 멀리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야간 비행 훈련을 하는 헬리콥터 소리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땅과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으로 변했다. 그것은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프로펠러가 동시에 대기를 찢어 밝히는 듯한 분노에 찬 굉음이었다. 뭐야? 무슨 소리야? 황소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콱쾅!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집무실의 거대한 강화유리 창문이 안쪽으로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밤바람과 헬리콥터의 굉음이 방 안으로 휘몰아쳤다. 양주잔과 서류들이 허공으로 흩날렸다. 으악! 그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깨진 창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검은색 로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잠시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장비로 무장한 유령 같은 존재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맹수처럼 날렵하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동시에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집무실의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가며 또 다른 무리의 검은 그림자들이 복도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불과 5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마동철과 그의 신복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들의 사방에는 온통 검은색 전투복의 괴물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색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그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뇌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훈련인가? 아니면 적의 기습인가? 하지만 저들의 복장과 장비는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직 전설로만 듣던 바로 그 부대의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너희들은 누구야? 마동철이 충격과 공포에 질려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는 군사 통제구역이다. 허가 없이 무장하고 침입한 것을 보니 너희들은 간첩이거나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무리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군화발로 그의 가슴을 거칠게 걷어찼다. 퍽! 억! 마동철의 육중한 몸이 소파 뒤로 나가떨어졌다. 그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모욕과 고통에 신음했다. 지휘관은 쓰러진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복면을 뚫고 나왔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힘이 있었다. 입 닥쳐,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지휘관은 그의 가슴팍에 떨어진 불에 그을린 USB 조각을 군화발로 지그시 짓밟아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누구냐고 물었나? 지휘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우리는 니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온 저승사다. 그는 마동철을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치고 방 안에 엎드려 있는 나머지 4명을 향해 고개짓을 했다. 그의 신호와 함께 다른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짐승을 다루듯 4명의 장교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등 뒤로 손을 꺾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이건화, 이게 무슨 짓이야? 황소령이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그의 등 위로 올라탄 대원의 무릎에 짓눌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모든 저항은 완벽하게 훈련된 살인 병기들 앞에서 무의미했다. 마침내 지휘관이 마동철의 앞에 서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공식적인 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다. 그의 첫마디에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전 육군 대령 마동철, 그리고 거기 있는 4명, 황소령, 김소령, 이대위 맞나? 지휘관은 마치 사형수의 명단을 확인하듯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너희 5명을 군 예산 횡령, 군수품 불법 유출, 직권 남용, 그리고 현역 장교에 대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살인 미수. 그 단어가 마동철의 뇌리에 비수처럼 내리꽂혔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의 가장 끔찍한 범죄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인가?
강소연, 그년이 죽지 않았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그의 왕국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승리의 축배를 들던 그의 손에는 이제 차가운 결박만이 남아있었다. 말도 안 돼. 증거도 없이 이건 불법이야. 마동철이 마지막 남은 이송으로 중얼거렸다. 지휘관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증거는 지금쯤 니놈들이 죽이려 했던 그분의 손에 차고 넘치도록 들려있을 거다. 그리고 불법, 오늘 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이신 우리 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이다. 니놈이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아니란 말이다. 사령관. 그 한마디에 마동철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특수전 사령관, 강민협 소장, 그리고 강소연, 같은 강씨. 설마. 그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를 넘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찮은 돌멩이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화산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지휘관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백호 하나, 여기는 콘도르, 상황 보고하라. 그것은 지휘 헬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강민혁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지휘관은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다. 콘도르, 여기는 백호 하나, 목표 5명, 전원 확보 완료. 저항은 미미했으며 아군 피해 없습니다. 이상. 잘했다. 지금 즉시 전원 연병작으로 끌고 나와. 내가 직접 그놈들의 얼굴을 봐야겠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휘관은 무전을 마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마동철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일어나라, 죄인. 너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테니. 대원들은 마동철과 그의 신복들을 짐작처럼 끌고 깨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부대의 심장부인 연병장 전체가 수십 대의 무장 헬리콥터와 장갑차, 그리고 수백 명의 완전 무장한 특전사 대원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서치라이트가 땅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건물의 옥상에는 검은 옷의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 마련된 거대한 야외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 법정의 가장 높은 곳, 연병장 중앙에 막 착륙한 지휘 헬기에서 분노한 악마와도 같은 기세를 뿜어내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강민혁 사령관이었다. 피해 축제는 끝났다. 이제 진짜 피해 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연병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한때 부대를 호령했던 5명의 남자들이 가축처럼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되었고 고개는 공포와 굴욕감에 땅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주변으로는 수백 명의 검은 베레모 특전사 대원들이 강철의 벽처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내뿜는 서치라이트가 마치 심판의 빛처럼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하고 무자비한 법정이었다. 그 법정의 유일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인 강민혁 사령관이 지휘 헬기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땅이 울리는 듯했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연병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검은색 특수작전복 차림이었다. 전투 현장에서 직접 적의 목을 베는 지휘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5명의 죄수들 앞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들을 내려다보듯 차갑고 경멸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다. 마동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강민혁 사령관, 그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동경했던 살아있는 전설.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저 평범한 초임장교가 아니었음을,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또 다른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연병장 한쪽에 착륙했다. 그것은 무장 헬기가 아니었다. 동체에 붉은 십자가가 선명한 의무 후송 헬기였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최정예 의무팀이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을 들것에 실은 채 조심스럽게 내렸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꽂고 있는 그 사람. 바로 몇 시간 전 자신들이 죽음의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던 강소연이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희미하게 오르내리며 아직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혁은 들것에 실려가는 조카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눈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가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 저 버러지들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것이다. 그의 안에서 마지막 남았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동철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의 흙을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침내 벌벌 떨고 있는 마동철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마동철.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듯 낮고 서늘했다. 고개 들어 내 눈을 봐. 마동철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몸을 이끌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강민혁의 눈을 본 순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눈엔 인간의 감정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순도 100%의 증오와 살해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네 놈이 방금 죽이려 했던 저 아이가 누군지 아나? 강민혁이 물었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닥쳐. 강민혁의 차가운 한마디에 마동철의 변명은 그대로 끊겼다. 강민혁은 천천히 허리에 찬 권총집에서 자신의 육중한 K5 권총을 뽑아들었다. 철컥.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그 총구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동철의 이마 한가운데에 가져다 댔다. 차갑고 단단한 총구의 감촉이 마동철의 이마를 통해 그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저 아이는 내 조카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사고로 형과 형수를 잃고 내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이다. 내가 이 지옥 같은 군 생활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어. 그는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총신 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니놈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니놈은 네 인생 최악의 그리고 마지막 실수를 저지른 거다. 방아쇠에 걸린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단 한 발의 충성,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강민혁은 잠시 후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그는 마동철을 죽여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즉시 끝내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자비였다. 아니,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네 놈을 이렇게 편하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는 권총을 다시 권총집에 꽂았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마동철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올렸다. 네 놈은 살아야 해. 살아서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뼈저리게 치러야 할 거다. 네 놈이 빼앗으려 했던 내 조카의 고통, 네 놈이 짓밟았던 수많은 병사들의 눈물을 남은 평생 동안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곱씹으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진짜 사형 선고다. 그는 마동철을 바닥에 다시 내동댕이 컸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 버러지들을 당장 끌고 가. 국방부 특별감찰부로 넘겨. 단 하나의 예외도, 단 한순간의 자비도 없이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특전사 대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죄수들을 짐승처럼 끌고 호송 장갑차로 향했다. 그들의 비명과 저주는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의 역사는 새로 쓰였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일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전환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 병사들과 군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몇 달 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강소연 소위는 다시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군 전체에 알려졌고 그녀는 부패를 척결하고 군 개혁을 이끈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삼촌 강민혁 사령관은 그 사건 이후 더욱 굳건한 신뢰를 얻었고 그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육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정의로운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부조리를 고발했던 박 병장은 명예롭게 전역했으며 그의 용기는 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때로는 거대한 조직의 운명을 바꾸고 썩어빠진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소영과 같은 불의를 목격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작은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또 다른 플랜 B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의를 향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